미국 증시가 가짜뉴스 논란 끝에 진정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가 블랙먼데이에 충격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개인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중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갤럭시 S25의 판매 호조와 D램 출하량에 선방하면서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경영권 승계 논란을 해소하고 주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환경 변화 등의 최대 4조 원,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대 4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급락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2,360선을 회복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의 실적도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는데요.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코스피가 오전 상승세를 타고 있네요. 네, 개장 직후 2% 넘게 상승 출발한 코스피 2,360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3,400억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00억과 500억 원을 순매도 중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2%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도 4% 이상 상승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주주 배정 유상 증자 규모를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한다는 소식에 6%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커머스 앱 실적이 하반기 반영되는 네이버는 5% 가까이 빠졌고 상반기까지 적자 전망에 카카오 게임즈도 2%가량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상승해 660선까지 올랐고 장 초반 1,471원에 오르며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1,46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 증시는 가짜뉴스로 장중에 급등락을 반복했는데 이 가짜뉴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네, 장중 상호 관세를 일시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급등세로 돌아섰다가 백악관이 가짜뉴스라고 확인하자 다시 하락하는 등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1% 가까이 떨어졌고 S&P 500 지수도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1% 올라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기술주 가운데 엔비디아가 3% 넘게 올랐지만 중국 사업 노출도가 큰 애플은 3.6%, 테슬라는 2.5%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제철 인수 재검토 지시에 US 스틸은 16% 넘게 폭등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1조 원 넘게 웃돌았는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네, 삼성전자가 1분기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9.84% 늘었고 영업이익은 0.15% 감소한 수치입니다. 당초 시장에선 엔비디아로의 5세대 HBM 납품 지연과 TV를 비롯해 가전제품 경쟁 심화 등이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5%나 하락한 5조 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크게 선방한 셈입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성적이 좋았던 배경은 뭔가요? 네, 갤럭시 S25 시리즈 판매량이 예상을 웃돌았고 메모리 부분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S25 시리즈는 국내 100만 대 판매 기록을 역대 최단 기간인 21일 만에 세웠습니다. 반도체는 파운드리와 HBM 모두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에서 낡은 제품의 새 제품 교체를 지원하는 이구 환신 정책 영향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지난해보다 15% 느는 등 메모리 전방 산업 수요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D램 물동량이 늘어난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만큼 2분기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갤럭시 스마트폰 전체 생산량 중 절반가량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지는데 미국 정부가 46%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또 1분기와 달리 2분기에는 신제품 출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한화에이로스페이스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규모를 1조 3천억 원가량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보다 줄어드는 규모는 오너일가의 가족회사에서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경영권 승계에 회사 돈을 쓰고 또 부족한 투자금을 주주들의 주머니에서 채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나온 결정입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일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규모가 얼마로 줄어드는 건가요?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달 3조 6천억 원이라고 예고했던 유상증자 규모를 1조 3천억 원 줄인 2조 3천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면요. 사법인 증권 취득을 위한 자금이 2조 4천억 원에서 1조 6억 원으로, 시설 자금이 1조 2천억 원에서 7천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신주 발행 가격은 기존 60만 5천 원에서 53만 9천 원으로 약 15% 할인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줄어드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규모만큼은 한화에너지와 그 관계 회사들이 제3자 배정 이중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는데요. 한화에너지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들고 있는 오너일가 가족회사입니다. 최근 한화에너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을 1조 3천억 원에 매입하면서 경영권 승계에 회사 돈을 활용한다는 의혹을 샀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유상증자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어지지 않자 이제 한화 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1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매출 증대와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논란이 있었던 유상증자에 대한 사과도 있었는데요. 안병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총괄 사장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소액주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한화오션 지분을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2022년 그룹이 한화오션을 인수할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화오션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방산 계열사의 일체성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정하고 또 중국을 겨냥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미국에 대한 34%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불법적인 기업 보조금과 비관세 장벽 등에 더해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현지 시간 8일까지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9일부터 추가 관세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관세 철회 없이는 협상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대로 협상을 요구한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추가 관세를 매겼는데 앞서 발표한 34% 상호 관세에 50%의 보복 관세까지 더해지면 추가 관세율은 100%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추가 보복 카드를 예고했습니다. 또 당장 내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를 놓고 오늘 루머까지 있었는데 예정대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의 일시 유예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가 우리와 협상하고자 오고 있다면서 그것은 공정한 계약이 될 것이고 많은 경우에 그들은 상당한 관세를 낼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70개국이 협상을 희망해왔다면서 일본이 매우 빨리 나섰기 때문에 일본이 협상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한도의 지렛대를 확보했을 때 기꺼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초에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합니다. 여야는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하면서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논의에 큰 진척이 없자 정부가 일단 안을 제시하는 거겠다군요.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분야별 사업 예산부터 특정됐습니다. 우선 통상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에 3조에서 4조 원가량 투입하는데요. 관세 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정책금융도 추가로 공급됩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 보조금 신설 및 확충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선 저금리 정책 자금을 확대하고 소비효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산불과 관련해선 계획 확정 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복구공사에 착수하고요.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예방 진화책에도 고도화합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주 양당 모두 시급성은 공감하나 규모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달 내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되 그 규모를 재검토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존처럼 경제를 살리기엔 10조 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조 원 추경을 두고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정말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 의장은 정부와 정당 간 정책 조정을 위한 정당 정책 협의회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추경이 꼭 필요하지만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 살림이 105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채무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구체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해서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일단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었다고요? 네,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결산보다 적자 폭이 17조 7천억 원 확대되면서 2022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1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0.05%포인트 높아져 4%대를 돌파했습니다. 관리재정 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억제하는 재정 준칙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확대된 건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적게 들어왔지만 민생사업 등 지출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인데요. 지난해 총 세입은 535조 9천억 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39조 원 늘었고 총 지출은 529조 5천억 원으로 39조 원 증가했습니다. 총 세입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는 경기 둔화 여파로 법인세가 감소하며 7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또 국가 채무도 역대 최대라고요? 네, 지난해 나라 빚인 국가 채무는 1,175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결산보다 48조 5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다만 원화 외평채 미발행과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인한 주택채 감소 등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미 국가 채무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추경까지 더해지면 미래 세대가 갚을 나라빚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국가 결산상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2천억 원 남짓인데 나머지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국가 채무는 9조 원 이상 늘게 됩니다. 기재부는 추경 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 2월까지 2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2000년대 들어 역대 세 번째 최장기간 연속 흑자 기록이지만 이달부터는 미국의 관세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일단 지난 2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얼마로 집계됐나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71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1월보다 42억 달러 이상 많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흑자 규모가 약 7억 달러 커졌습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16년 79억 3천만 달러, 2017년 74억 4천만 달러 이후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이후 22개월째 흑자로 2000년대 들어 세 번째 최장기간 연속 흑자입니다.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81억 8천만 달러로 23개월째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조업일수 감소 등 계절적 요인 해소에 감속했던 수출이 증가 전환하며 전달보다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구체적인 수치도 짚어주시죠. 네, 수출이 537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품목 중에서는 통관 기준 컴퓨터, 의약품, 승용차, 정보통신기기 등이 증가했고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은 줄었습니다. 수입은 456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의 감소가 이어졌지만 반도체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확대되고 소비재도 늘면서 1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32억 적자폭이 커졌는데 이 가운데 여행 수지가 14억 5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한국은행은 트럼프 관세 영향은 4월가량부터 숫자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자동차와 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급격히 나빠진다기보다 점차 시간을 두고 조금씩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한편 소비 부진은 계속되는데요. 지난달 중순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달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핵 선고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일단 지난달 중순에 카드 사용액이 얼마나 줄었나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4주 전보다 0.9% 줄었습니다. 통상 개인카드 이용액은 소비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재를 구매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뒷걸음질 친 겁니다. 이전 수치를 보면 4주 전인 2월 마지막 주에는 전주보다 49.8% 급증했습니다. 이후엔 증가폭이 확 줄었지만 3월 첫째 주엔 1.5%, 둘째 주엔 1.4% 증가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14일로 예상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들이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축제나 행사 등이 취소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어떤 업종에 타격이 컸나요? 네, 3월 셋째 주 기준 숙박 서비스업 이용 금액이 가장 많이 줄었는데요. 4주 전과 비교해 20% 감소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도 14.3% 줄었습니다. 반면 음식 음료 서비스업은 2.8%, 식료품 음식업은 7% 늘었습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 소비 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설 명절 영향을 배제한 1, 2월 평균 기준으로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습니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93.4로 지난해 12월 계엄 직후 극심한 위축에선 벗어났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방위사업청이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에 대해 HD현대와 수의 계약을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사청은 하나오션의 반발을 의식해서 공동개발에 준하는 참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양측의 협의를 유도했는데 사실상 업체 쪽에 공을 돌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이 KDDX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만나서 끝장 토론을 벌이는 이유가 뭔가요? 네, KDDX는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사업자를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사안입니다. KDDX 기본 설계가 끝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양측이 과열 경쟁 양상을 띠면서 다음 단계인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에 대해 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방사청은 공을 업체들에게 돌렸습니다. 지난 2일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HD현대와 하나오션 실무진들을 만나 KDDX 사업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방사청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HD현대와 하나가 매주 만나서 협의하라고 중재했습니다. 양사 협상은 매주 많게는 한 주에 2번씩 정례화될 예정입니다. 기한은 양사가 만족할 만한 협의안이 도출될 때까지고 그때까지 분가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이제 상세 설계 사업자를 경쟁 입찰과 수의 계약 중 어떤 것으로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현재 수의 계약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경쟁 입찰보다는 수의 계약, 그리고 한 개의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는데요. 이 경우 기본 설계 참여 업체로 하여금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방위사업 관리 규정에 따라 HD현대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방사청은 하나오션의 반발을 고려해 공동개발, 공동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오션은 HD현대가 주도하고 하청을 두는 형태의 참여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 양측의 이견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등 정치 상황을 의식해 주무부처로서 결단을 미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한편 충청북도 지역 내 실적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9번째 건설사 법정관리 신청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이달 들어서 또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건설사가 나왔네요. 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96위를 기록한 대흥건설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대흥건설은 어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건설공사 실적 신고 결과 대흥건설은 3,002억 7,500만 원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난 2021년에는 주택 브랜드 다회브를 출시할 정도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부터 현금 유동성 악화에 따라 임직원 급여와 하도급 대금 등을 미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1위 건설사라면 규모가 꽤 클 텐데 대흥건설이 추진 중인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대흥건설은 현재 400억 원 규모의 청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사업과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157억 원 규모의 송산 그린시티 주거단지 건설 등 여러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회생 절차가 개시될 경우 대흥건설의 지분은 다른 시공사가 인수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들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대흥건설을 포함해 총 9곳으로 집계됐는데요.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견, 중소 건설사의 기업 회생 절차가 줄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사 45곳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오늘 하루 공매도가 제한됩니다. 지난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이후 가장 많은 지정수를 기록했는데요.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오늘 공매도가 제한되는 종목엔 뭐가 있나요?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두산,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22곳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재룡전기, 엔캠, 오리엔탈전공 등 상장사 23곳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양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어제 45곳 종목이 무더기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며 오늘 하루 공매도가 제한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가장 많은 종목이 지정된 건데요. 공매도가 재개된 3월 31일 43곳 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 4월 들어선 22곳 종목 지정이 가장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매도 과열 종목이 급증한 이유는 뭔가요? 공매도 거래 재개와 맞물려 미국의 상호관세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거나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장중 4%대 급락하면서 지난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한편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블랙 먼데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술 수출에 성공한 기업들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먼저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어떤가요? 제약바이오주 71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 헬스케어 지수가 오늘은 2%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만 5% 넘게 떨어진 채 마감하는 등 최근 한 달 사이 15% 하락했습니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도 한 달 사이 3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9조 6천억 원, 셀트리온도 4조 5천억 원 넘게 감소했고요. 특히 HLB는 신약의 미국 허가가 또다시 불발되면서 한 달 사이 시총이 38%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에 기술 수출 잭팟을 터뜨린 기업들은 호조를 보이고 있죠. 네, ABL 바이오는 어제 상한가를 찍은 데 이어 오늘도 10%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환자에 적용되는 뇌혈관 장벽 투과 플랫폼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이전하기로 했는데요. 계약 규모는 계약금 739억 원을 포함해 최대 4조 원에 이릅니다. 알테오젠도 지난달 신고가를 기록한 뒤 주가가 상승세인데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2조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올해 들어 기술 수출 낭보를 터뜨린 바이오 기업은 5곳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